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 명종 때의 어의로 있었던 의원 양예수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사신을 따라 명나라로 가는 길에 호랑이를 치료해준 그는 호랑이에게서 선물도 받았다는데요. 호랑이도 알아보는 명이라는 양혜수의 신비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를 치료한 명의. 조선시대 명종 때 양혜수라는 의원이 있었답니다. 양혜수는 무슨 병이든 잘 고쳐 명의로 소문이 났고 궁중에서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맡아보는 어의로서 이름을 떨쳤지요. 어느 날 양혜수는 사신을 따라 명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산길을 걸어가는데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하였지요. 마땅히 쉴 만한 민가가 없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대짬을 자야 할 형편이었어요. 양혜수는 일행과 멀찍이 떨어져 드러누웠지요. 온종일 걸어온 탓인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잤을까? 양혜수는 누군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눈을 떴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앞에는 호랑이가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아니... 양혜수는 기겁을 하였어요. 너무 놀라니 비명도 터져 나오지 않았지요. 이제 죽었구나.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호랑이의 밥이 되다니. 양혜수는 한순간 절망감이 들었지만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쳐다보았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생각나서였지요. 그런데 호랑이를 뚫어지게 보니 호랑이가 좀 이상하였어요. 호랑이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듯 하였지요. 호랑이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군. 아무래도 일부러 나를 찾아온 것 같아. 양혜수는 무섭고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묻겠다. 나를 잡아먹으러 왔느냐? 호랑이는 양혜수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러더니 산봉우리 쪽을 앞발로 가리키고는 달리는 신용을 하였지요. 호랑이야, 왜 그러느냐? 나하고 어디를 좀 가자는 뜻이냐?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등에 올라타라는 듯 땅바닥에 엎드렸지요. 양혜수는 호랑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답니다. 호랑이는 양혜수를 태운 채 쏜살같이 내달렸어요. 호랑이가 양혜수를 데려간 곳은 깊은 산 속에 있는 굴이었답니다. 호랑이는 굴 앞에 양혜수를 내려놓고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굴에서 나왔답니다. 새끼 호랑이는 어딘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어요. 양혜수가 살펴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지요. 그제야 양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커니,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양혜수는 늘 차고 다니는 양낭에서 환약을 꺼내 정성을 다해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마음이 놓이는지 얼굴빛이 밝아지더니 양혜수를 향해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지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이윽고 호랑이는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입에 무엇인가를 물고 나타났지요. 호랑이가 양혜수의 발 앞에 떨어뜨린 것은 작은 돌이었답니다. 웬 돌이냐? 나한테 주는 것이야?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발로 돌을 양해수 앞으로 바싹 들이밀었어요. 알겠다. 선물을 다 주니 고맙구나. 양해수는 돌을 집어들어 품속에 넣었답니다. 호랑이야, 밤이 깊었구나. 나를 우리 일행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렴. 양해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호랑이에게 부탁하였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납작 엎드려 양해수를 등에 태웠답니다. 한편 사신 일행은 양해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줄 알고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어쩌면 좋아. 양 의원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물론이지. 아마 지금쯤 호랑이 밥이 되었을걸? 정말 안 됐어.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원이었는데. 사신 일행이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양해수가 호랑이 등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모두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양의원,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하하하, 놀라지 마십시오. 호랑이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양해수는 호랑이가 산속으로 사라지자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의는 다릅니다. 호랑이가 벌써 알아보고 모셔가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일로 양 의원이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양해수를 칭찬하였지요. 양해수는 사신 일행과 함께 부지런히 길을 떠나 드디어 북경에 닿았답니다. 호랑이가 나한테 선물로 준 돌은 어떤 돌이지? 평범한 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양해수는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틈을 내어 귀금속 가게를 찾아가 돌을 보여주었어요. 귀금속 가게 주인은 돌을 보고 눈이 화등잔만 해졌어요. 이 귀한 돌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깁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알다 마다요. 주천석이라는 돌이지요. 이 돌을 물속에 담그면 그 물이 향기로운 술로 변합니다. 아주 신기한 보물이지요. 양해수는 귀금속 가게에서 실험을 하였어요. 주천석을 담가둔 물이 곧 향기로운 술로 변해버렸지요. 과연 천하의 보물이로구나. 호랑이가 내게 귀한 선물을 주었구나. 양해수는 주천석을 가보로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는 길에 한양 근처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답니다. 호랑이도 알아본 명의 양해수는 평생 많은 환자를 살렸으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10년 동안 책만 읽은 선비. 남산 밑에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답니다. 선비는 집이 가난해도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책만 읽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어요. 나는 10년 동안 주역이라는 책만 읽을 것이오. 그동안 당신이 살림을 꾸려주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날 이후로 선비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오직 방 안에서 책만 읽었어요. 선비가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은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지요. 하루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아내가 있는 방 안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파르스름하게 머리를 깎은 중 하나가 그 방에 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선비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머리 깎은 중은 바로 자기의 아내였답니다.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5일이나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 머리도 이렇게 모두 빠져버렸지요. 선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를 보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책 읽기를 그만둘 수도 없었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곧바로 조선에서 제일 부자인 홍동지를 찾아갔지요. 내가 긴히 쓸 일이 있으니 3만 냥만 빌려주시오. 홍동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당황하였어요. 혹시나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여 홍동지는 조심스레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모르오. 홍동지는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말을 이었지요. 3만 냥이면 말 100마리가 끌어야 될 만큼 많은 돈이오. 그래, 그 돈을 어디로 보내드리오리까? 오늘 내로 남산 밑에 있는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선비는 홍동지와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홍동지는 선비를 믿기로 하였어요. 선비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이 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답니다. 어찌나 많은지 옮기는데 반나절이나 걸렸지요. 선비는 그 돈을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나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책을 읽겠소. 이 돈이면 그동안 지낼 수 있겠소? 무엇이 어렵겠어요. 선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하였지요. 아내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물건이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지요. 3년 동안 무려 수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어 선비의 집도 넉넉해졌답니다. 선비가 말한 10년이 되자 선비는 책 읽기를 마치고 비로소 방에서 나왔지요. 방에서 나온 선비는 제일 먼저 홍동지에게 빌린 3만 냥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홍동지에게 보냈답니다. 보낸 돈은 3만 냥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지요. 돈을 받은 홍동지는 선비를 불러 말하였어요. 나는 3만 냥을 빌려주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었소? 3만 냥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내 아내는 당신의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여기 남은 돈은 모두 당신의 돈으로 얻어진 이익일 뿐이오. 그러니 이 돈 역시 당신의 것이오. 나는 단지 당신의 사람됨에 끌려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결코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오. 그리고 돈은 나에게도 많이 있어. 그러니 3만 냥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선비는 할 수 없이 남은 돈을 받았답니다. 선비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많은 집을 짓고 근처에 논과 밭도 많이 만들었지요.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선비는 그 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와서 살도록 하였어요. 그러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이 한순간에 큰 마을로 변한 것이에요.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 죽어갔어요. 하지만 이 마을만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본떠 산도원이라 불렀다고 한답니다. 착한 사람들. 옛날 옛적 이 땅에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착한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자연과도 잘 어우러져서 살았지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맑은 냇물이 흐르고 반짝이는 보석들이 굴러다녔어요. 들판은 향기로운 꽃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꽃 한 송이를 꺾으면 그 자리에 두 송이가 피어났지요. 또 사람들이 꽃을 새로 바꾸는 마술을 부릴 줄 알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새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칠 줄 몰랐답니다. 가장 겁이 많은 동물들까지도 두려움을 모르고 사람을 잘 따랐고요. 그 나라는 너그럽고 지혜로운 왕이 다스렸지요. 보름달이 뜨기 전날 밤이면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축하하였어요. 새들과 짐승들도 찾아와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고요. 1년에 한 번씩 특별 축제가 열렸는데 그날은 소원을 빌면 뭐든지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워낙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빌고 싶은 소원도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금지시킨 일이 딱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남 십자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바로 그 너머에는 햇살 한 줄기 들지 않는 울창한 숲이 있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왕이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들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금지된 땅에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새를 보았답니다. 그렇게 은은한 무지개 빛을 띤 새는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새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은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지요. 그리고는 새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새는 만지려고 하면 다른 나뭇가지로 포르르 날아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어리둥절하였지요. 이 행복한 나라에는 그렇게 사람을 피하는 새가 없었거든요. 그는 손을 내밀고 살살 얼으며 다가갔지요. 하지만 새는 자꾸만 다른 나무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신비한 새에게 반해 넋을 잃고 따라갔답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도망치는 새를 쫓아가다 보니 어느덧 금지된 숲에 들어서고 말았지요. 숲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컴컴하였어요. 더듬더듬 나아가다 보니 작은 빈 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너덜너덜한 가죽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누렇고 뾰족한 이빨로 짐승의 날고기를 먹으며 서로를 마구 밀치면서 다투고 있었지요. 사나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보자마자 우르르 달려들어 착한 사람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는 착한 사람의 머리에 꽂힌 깃털을 쥐어뜯고 보석 반지와 목걸이와 팔찌를 낚아채 갔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짐승 같은 자들이 빼앗은 물건을 두고 저희들끼리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착한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얼른 숲으로 도망쳤지요. 그리고는 한달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곧장 왕에게 가서 어둠의 숲에 갔던 일을 알렸어요. 왕은 말없이 귀를 기울이더니 심각하게 말하였지요. 당신이 만나고 온 자들은 욕심 많고 이기적인 자들이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그토록 바랐건만. 백성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야겠소. 그렇게 해서 회의가 열렸답니다. 온 백성과 짐승과 새가 축제 때처럼 웃고 노래하면서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왕의 슬픈 얼굴을 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고 왕의 말을 기다렸어요. 왕이 입을 열었답니다. 몹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둠의 숲에 사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그 사람에게 어둠의 숲에서 본 광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였지요. 처음으로 착한 사람들은 웃음을 잃은 채 슬픈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들은 길을 쓰고 이 땅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군중들 틈에 있던 한 여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는 무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역시 서로 싸우고 죽일지도 모릅니다.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달아나겠지요. 꽃들도 더 이상 활짝 피지 않을 테고 빛나는 보석도 땅속 깊이 숨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런 것은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모습을 바꾸어 그 욕심 많은 자들이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을 수는 없습니까? 왕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시오. 왕은 백성들 쪽을 돌아보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였지요. 착한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왕의 뒤를 따랐어요. 벌써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꽃을 짓밟고 돌멩이를 걷어차면서 가까운 산꼭대기까지 들이닥쳤지요. 착한 사람들은 계속 도망쳤답니다. 강가에 이르자 왕은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면 모습이 변할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착한 사람들은 얕은 곳을 골라 첨벙첨벙 강을 건넜고 건너편 강가로 올라간 사람들은 온순한 라마의 친척인 구아나코 라마로 변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왕이 강을 건너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구아나코 라마로 변하였어요. 오늘날에도 구아나코 라마 무리를 보면 누가 왕인지 알 수 있지요. 왕은 키가 제일 크고 무리에서 떨어져 망을 보고 있답니다. 지금도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는지 지키고 있지요. 구아나코 라마 한 마리가 죽을 때마다 그 자리에 금빛 테두리가 있는 푸른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지상에 남은 마지막 구아나코 라마가 죽을 때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멸망하지요.
그렇게 되면 푸른 꽃들은 모두 고개를 푹 떨구고 착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옛날처럼 자연과 어울려 행복하게 산다고 한답니다. 말도둑을 잡은 사또. 어떤 농부가 자고 일어나 보니 말이 없어졌답니다. 농부와 부인은 집안을 다 뒤져 말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집 안팎을 다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말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밤사이에 고삐를 떼고 들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소. 농부는 서둘러 논과 밭으로 말을 찾아 나섰어요. 농부의 말은 오래도록 일을 한 탓에 왼쪽 눈이 먼 말이었지요. 누가 멀쩡하지도 않은 내 말을 가져갔단 말인가? 아침부터 말을 찾느라 기운이 빠진 농부는 기가 막혔답니다. 농부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말을 찾아다녔어요. 말을 잃어버린 지 며칠이 지났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뜻밖에도 농부의 말이 있었지요. 말을 발견한 농부는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우리 말을 내놓으시오. 농부는 말고삐를 잡으며 말하였어요. 남의 말을 달라고 하다니 당신 미친 게 아니오. 집주인은 욕을 퍼부었지요. 내가 왜 우리 말을 모르겠소.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운 말인데 말이오. 농부는 울먹이며 사정을 하였어요. 이런 못된 사람이 다 있나? 도둑에게 말을 잃어버리고 와서 우리 집 말을 가져간다고 하다니. 오히려 집주인은 화를 버럭 내었답니다. 제발 부탁이요. 우리는 그 말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단 말이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집주인은 오히려 농부를 때려서 내쫓았지요. 농부는 몹시 억울하였답니다. 말을 빼앗긴 것도 속상한데 얻어맞기까지 했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사또를 찾아갔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농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지요. 사또는 두 사람을 불러 재판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 말이 너의 말이 틀림없느냐? 예, 사또님, 틀림없는 제 말입니다. 농부는 힘주어 말하였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주인을 쳐다보았어요. 그 말이 틀림없는 너의 말이냐? 네, 사또님,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괜히 저희 집에 와서 자기 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말이 너의 말이라고 했는데 네 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네, 사또님. 제 말은 분명히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의 말이 끝나자 집주인에게도 물었지요. 집주인은 농부의 말을 듣고 생각하였어요. 겉으로 보아서는 눈이 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만 말의 주인인 농부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도 한쪽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주인도 진짜 주인처럼 대답하였지요. 그렇다면 너희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이번에는 집주인에게 먼저 물었어요. 사또는 집주인을 바라보았지요. 말을 훔쳐간 주인은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주인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사또, 저희 집 말은 오른쪽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의 말은 어느 쪽이 보이지가 않느냐? 사또가 농부에게 물었지요. 저희 집 말은 왼쪽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요.
농부와 주인은 서로 얼굴을 힐끔 보았답니다. 그렇다면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까지는 몇 개의 길이 있느냐? 사또는 농부에게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을 하였어요. 사또 나으리, 제가 찾아가 보니 저희 집에서 이 사람 집까지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 길에 논이나 밭이 있더냐? 그 밭에는 어떤 곡식이 있더냐? 사또는 또다시 이상한 질문을 하였지요. 길 양쪽으로는 논은 없고 온통 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요. 농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사또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 집으로 가자꾸나. 사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두 사람을 데리고 농부의 집으로 갔답니다. 드디어 말을 잃어버린 농부의 집에 도착하였지요. 자, 너희 집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따라 너의 집으로 가자꾸나. 사또의 말에 두 사람은 도무지 영문을 몰라 답답하였어요. 판결은 내려주지 않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앞장서서 걷고 사또는 뒤따라오면서 양쪽에 있는 콩밭을 유심히 살펴보았답니다. 얼마 후 사또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제 너희들 중에 누가 진짜 말의 임자인지 알겠구나. 농부와 주인은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네 이놈, 네가 도둑질을 하였구나. 사또는 말을 훔쳐간 주인에게 불호령을 내렸답니다. 아닙니다요.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였지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사또, 제 말은 분명히 오른쪽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인은 울먹이기까지 하며 잡아떼었지요. 그렇다면 너의 눈으로 이 양쪽 콩밭을 보거라. 콩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어느 쪽에 있느냐? 네, 사또. 오른쪽 콩밭의 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요. 너의 말이 옳다. 네 말대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은 보이지 않으니 왼쪽 콩밭을 뜯어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 콩밭은 오른쪽을 뜯기지 않았더냐. 그러니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옳지. 사또의 이치에 도둑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도둑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농부는 잃어버렸던 말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100번 쏘아 100번 맞춘다. 중국의 초나라에 활을 잘 쏘는 양육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의 집 앞에 활솜씨를 뽐내는 시합이 벌어졌지요. 50걸음 떨어진 곳에 관역을 세워놓고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화살을 3발 쏘아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시합이었어요. 화살이 관역의 한 가운데에 정확히 꽂힐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지요. 양육이는 문득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내라면 적어도 100걸음 앞에서 활을 쏘아 맞춰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 앞으로 나선 양육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어요. 당신은 정말 100걸음 앞에서도 활을 쏘아 맞출 수 있다는 말이오? 물론이요.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겨뤄봅시다. 이렇게 해서 100걸음 앞에 버드나무 잎으로 표시를 해놓고 시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양육이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지요. 버드나무 잎을 건드리지도 못한 채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날아갔어요.
오직 양육이의 화살만 버드나무 잎의 가운데를 꿰뚫었지요. 우연히 화살이 맞았을 뿐이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지. 젊은이 중 하나가 셈이 난다는 듯한 말투로 말하였어요. 좋소. 그렇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양육이는 10개의 버드나무 잎을 관역에 붙이고 활을 쏘아 모두 맞추었답니다. 100번 쏘아 100번 맞춘다는 뜻의 고사성어 백발백중은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긴 말이랍니다. 금돈의 행방. 어사 박문수와 돌쇠가 대구 땅에 닿았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때쯤이었어요.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어서 오십시오. 주막 주인이 뛰어나와 두 사람을 맞았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티겨 우물가에 물을 떠놓았습니다. 우선 손발을 씻으시지요. 손님이 없어서인지 주인은 아주 친절하였어요. 고맙소. 손발을 씻은 두 사람은 술상을 받았답니다. 주인장도 한잔 하지요. 박 어사가 마루 끝에 한가하게 앉아있는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인은 사양도 않고 술잔을 받았지요. 이 시각이면 술 손님들이 많을 법한데 왜 이리 한산하오? 박문수의 말에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다 그 월담인가 하는 도승 때문이지요. 월담 도승이요? 예, 그 도승이 온 뒤로 사람들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먹고 마시고 놀자판인데 그것도 번잡한 읍내에 가서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마신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도승이라면 돌을 닦는 중을 말함인데 중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자판이 되었다니. 예,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지요. 주인이 막걸리를 꿀꺽꿀꺽 마신 다음 말문을 열었답니다. 이야기는 이러하였어요. 작년 초가을에 오랫동안 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사람이 고을에 나타났지요. 월담이라는 스님이었답니다. 그 스님은 마을을 한 바퀴 빙 돌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아하, 이 마을에는 황금의 서기가 가득하군. 아니, 황금의 석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월담은 깜짝 놀라는 듯이 말하였지요. 아니, 내 얘기를 들으셨소? 예, 조금 전에 분명히 이 마을에 들어서니 황금의 서기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잖소. 그러자 월담은 난처하다는 듯이 말하였지요. 어허, 이런, 내가 어쩌다가 천기를 누설했을꼬. 이거 야단 났구먼. 듣고 있던 사람도 마을에서는 글깨나 읽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천기, 황금의 석이라는 말에 바짝 흥미를 느꼈답니다. 기왕 천기를 누설하였으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그러자 월담은 몇 번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 마을은 전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던 것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이 고을까지 쳐들어오자 많은 금돈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고 달아놨지요. 그 후 왜적은 물러갔지만 부자들은 왜적의 손에 죽거나 늙어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었소. 그래서 항아리에 묻어둔 금돈은 아직도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그럼 자기네 집에도 혹시 그 금돈이 묻혔나 하여
앞마당이고 느리고 닥치는 대로 파보았겠군. 잠자코 듣고 있던 박문수가 말하였어요. 처음에는 그래 보기도 하였지요. 그렇지만 모두들 헛수고만 하였어요. 아무리 자기네 집에 금돈이 묻혔다고 해도 그것이 묻힌 곳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월담도사뿐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담도사에게 우르르 몰려들고 있지요. 자기네 집에도 금이 묻혀있나 알아봐 달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금을 캐낸 집이 있습니까? 예, 그 세 집이나 찾아냈지요. 한 집은 굴뚝 근처에 붉은 기와장 틈에서 금돈 20냥을 꺼내었고, 어떤 집은 고목의 썩은 구멍에서 찾아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안창선이라는 사람의 집 마루 밑에서도 월담의 도움으로 300냥이나 되는 금돈을 찾아냈답니다. 그래요? 그럼 월담에게도 상당한 사례를 했겠군. 안창선에게서 20냥을 사례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모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도승이군. 그런데 주인장은 안창선이나 월담을 만나보았소? 월담은 못 보고 안창선은 여러 번 보았지요. 그래요? 예. 고맙소. 오늘은 그만 쉬어야겠소. 어사와 돌쇠는 곧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날 밤 박 어사가 돌쇠에게 말하였어요. 주막 주인의 이야기로는 도승의 정체를 짐작하기 어렵구나. 그러니 오늘 밤 네가 나가서 그 월담 도승의 자세한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거라. 예. 불이 나게 주막을 나간 돌쇠는 그날 밤 늦게야 돌아왔지요. 무슨 소식을 좀 들었느냐? 예, 월담 도사가 열흘 기도를 시작했답니다요. 월담 도사가 기도를? 누구의 집에서 말이냐? 김기창이라는 사람의 집이랍니다. 그자의 집에 금돈이 묻혀 있다는 것인가? 예, 대대로 부잣집이었답니다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김기창의 집 어딘가에 엄청난 금돈이 묻혀 있을 거라는 말이 나돌았답니다. 그래? 월담 스스로 김기창의 집에 찾아갔다더냐? 그게 아니고 안창선의 소개가 있었답니다. 안창선과 김기창은 친구 사이랍니다. 월담에 대해선 알아본 것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요. 다만 안창선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럼 안창선에 대해선? 안창선은 가족이 없어서 하녀와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알았다.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다시 알아보자꾸나. 예.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튿날 돌쇠는 아침 일찍이 주막을 나섰지요. 월담 도사에 대한 주변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돌쇠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돌아왔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 예, 월담은 김기창네 집 헛간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답니다. 그럼 잠과 음식은? 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식은 그 안창선의 하녀가 헛간 옆에 솥을 걸어놓고 만든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헛간 출입은 일절 금한답니다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이 탄다나? 안창선의 하녀만 월담 도사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군. 예, 그런 모양입니다. 월담에 대한 수상한 소문은 못 들었느냐? 월담은 여느 중처럼 머리를 박박 깎지 않는답니다. 그래? 혹시 헛간 근처에 네가 숨을 만한 곳이 없겠더냐? 있습니다요. 헛간 바로 옆에 마른 장작을 쌓아두는 곳이 있는데 몰래 숨어들기 안성맞춤입니다요.
그곳에 숨어 있으면 월담의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나리. 됐다. 오늘 밤 그곳으로 숨어들거라. 쉽게 드나들기가 어려울지 모르니 마른 음식도 좀 준비해 가거라. 박 어사가 엽전 몇 개를 내놓았어요. 고맙습니다요. 이튿날 새벽 돌쇠가 눈을 빛내며 들어왔어요. 나리, 이상한 점이 엿보입니다. 안창선이 가끔 월담이 있는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창선은 부정을 타지 않는 것인가? 월담의 양식을 날라다 주기 때문에 부정이 안 탄답니다요. 그 월담의 부처님은 무척 또 친절하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나리, 그리고 그 안창선이 분명 월담을 만나러 헛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헌데 그것은 못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흑담 하나 사이라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요. 그래,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겠구나. 이튿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어사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래, 그것이로구나. 큰일이다, 큰일. 돌쇠야,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왜 그러십니까? 월담이 불공을 들이기 시작한 지 어느새 8해가 지났지 않느냐. 그렇다면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김기창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계십니까? 박어사가 김기창네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요? 마침 집에 있던 김기창이 대문을 열었답니다. 댁이 주인입니까? 박문수가 물었답니다. 그렇습니다만 댁은 니시오. 김기창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답니다. 불공을 들이는데 부정이 탈까 해서였지요. 설명은 나중에 할 터이니 어서 내 뒤를 따르시오. 돌쇠야, 어서 헛간으로 가자꾸나. 어사가 헛간 쪽으로 뛰었어요. 아니, 왜들 이러시오? 거긴 안 됩니다. 김기창이 허둥지둥 뛰어오며 소리쳤지요. 그렇지만 어사는 벌써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답니다. 역시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헛간에는 월담도 안창선의 하녀도 없었답니다. 대신 헛간 바닥에 깊은 굴 같은 것이 뚫려 있고 그 주위에는 파놓은 흙만 수북하였지요. 아니, 이 도승은 어디로 가고? 김기창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박문수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김기창에게 말하였지요. 어서 굴 속에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참, 당신의 돈개는 어디에 있소? 아니, 그건 왜 묻는 거요? 김기창이 다시 한번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당신의 돈꾀에 누가 손을 댔을지도 모르는 일이요. 이 굴은 분명히 당신의 돈개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요. 뭐라고요? 김기창은 얼굴이 해쓱해지더니 헛간 옆에 있는 광 쪽으로 뛰었지요. 철커덕 김기창이 광의 자물통을 열었답니다. 아니, 내 돈깨가. 김기창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광 안에는 갓 파헤쳐진 흙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이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박문수가 낙심하여 말하였지요. 돌쇠야, 어서 이 굴 속을 조사해 보거라. 이 집 하인도 같이 들어가 보고. 돌쇠와 하인 한 명이 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박어사도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이건?
돌쇠와 하인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두 사람의 주검이 나온 것이었지요. 한 명은 안창선의 하녀였고 또 한 명은 월담이었답니다. 어서 관가에 알리거라. 박 어사가 김기창의 하인에게 소리쳤답니다. 하인이 관가로 후다닥 뛰어갔지요. 우리는 어서 안창선의 집으로 가자. 박문수와 돌쇠는 안창선네 집으로 달렸답니다. 안창선이 있으면 무조건 체포하도록 하거라. 박어사가 안창선네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누구요? 방에서 안창선이 나왔지요. 돌쇠가 범같이 달려들어 안창선을 묶어버렸답니다. 아니,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묶는 사람이 누구요? 안창선이 발버둥 치며 물었답니다. 안창선, 돈깨는 어디에 있나? 안창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돌쇠는 불이 나게 안창선의 집을 뒤졌답니다. 나리, 돈깨 여기 있는데요. 돌쇠가 윗방에서 돈깨를 찾아내었지요. 안창선은 돈깨와 옷가지 등을 나르기 쉽게 짐으로 꾸려놓고 있었어요. 김기창이 달려왔지요. 돈깨, 내 돈깨! 김기창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안심하시오. 돈깨는 모두 윗방에 있소. 아직은 한 푼도 축내지 못했을 것이오. 이윽고 관가에서 포졸들이 달려왔답니다. 되었다. 우리는 가자. 하루만 늦었어도 안창선이 돈깨를 가지고 멀리 달아났을 것이야. 박어사가 돌쇠에게 소곤거렸어요. 두 사람은 소란스런 안창선의 집을 빠져나와 주막으로 향하였답니다. 주막에 돌아온 두 사람은 시원한 막걸리로 더위를 씻어내었지요. 나리, 안창선이 돈을 훔쳤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요? 안창선이 마루 밑에서 금돈 300냥을 꺼냈다고 했을 때 알았지. 그 잔인한 안창선은 고을 부자인 김기창의 돈깨를 훔치려고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민 거야. 가짜 중 월담과 하녀는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죽은 것이지. 도토리를 먹지 못한 곰. 옛날 금강산 비로봉 마루에 서서 커다랗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는 곰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곳 비로봉에서 태어나 벌써 100년을 살아온 곰이었지요. 지난해 겨울 굴 속으로 들어가 긴긴 겨울잠을 자고 난 후 이제야 깨어난 것이었어요. 금강산은 이제 막 파릇파릇 봄빛을 띠기 시작하였지요. 물오른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작은 잎을 틔어놓고 있었답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금강산은 초록빛으로 가득하였지요. 하지만 비로봉 깊은 골짜기에는 아직까지도 녹지 않은 눈이 듬성듬성 쌓여 있었어요. 그 아래 세존봉과 옥녀봉의 기암 절벽에는 연분홍빛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활짝 피어 있었답니다. 이야, 드디어 봄이로구나. 이 향긋한 봄 냄새. 곰은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눈을 끔뻑이며 어슬렁어슬렁 금강산의 봄 경치를 한참이나 구경하였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금강산의 봄 경치는 곰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하였답니다. 꼬르륵 꼬르르륵. 얼마 후 곰의 뱃속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곰은 홀쭉 들어간 배를 문지르며 바위턱에 걸터 앉았어요. 아이고, 이거 배가 몹시 출출한걸. 어디 먹을 것이 없나? 곰은 입을 해 벌리고
두리번거리며 수정봉 양지를 향해 무거운 몸을 옮겼답니다. 가끔씩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이리저리 내두르기도 하였지요. 혹시나 이제 막 돋아난 부드러운 풀이나 떨어진 열매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먹이는 그리 쉽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곰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겨우 중관음봉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는지 수정봉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땅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앉아서 기름기 없는 발바닥을 핥으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요란한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답니다. 옳지, 잘 됐다. 우선 저 시원한 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지. 곰은 어기적거리며 골짜기를 향해 바삐 걸었답니다. 계곡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자 곰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지요. 덩달아 뱃속의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주담의 하얀 물줄기가 바라보이는 절벽 바위턱까지 다다랐을 때 곰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문주담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곰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답니다. 아니, 저건 도토리잖아. 문주담의 맑은 물 속에 도토리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지요. 정말이지 도토리의 통통한 날이 먹음직스러웠어요. 그것을 본 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벌써 입안에 군침이 가득 찼답니다. 이건 분명히 산신령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야. 저렇게 많은 도토리를 주시다니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곰이 본 것은 물속에 쌓여있던 작은 조약돌들이었어요. 얼마 동안 굶은 탓에 맑은 물에 비친 조약돌이 지난 가을에 떨어진 도토리로 잘못 보였던 것이지요. 역시 나는 먹을 복을 타고났나 봐. 어서 저 도토리를 실컷 먹어야지. 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있는 힘을 다해 절벽 위에서 문주담으로 뛰어내렸지요. 얼른 먹을 욕심에 절벽에서 뛰어내린 곰은 문주담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만 절벽 중턱 바위 위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뛰어내릴 만한 거리였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굶주린 탓인지 힘껏 뛰어내렸다고 생각했지만 문주담까지는 어림도 없었답니다. 아이쿠 다리야, 아이고 곰 살려. 다리를 움켜쥔 곰은 너무 아파서 울부짖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아픔이 가시자 곰은 문주담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이젠 도토리들이 더욱 크게 보였지요. 입맛을 다시며 다시 뛰어내리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누가 발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힐끗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답니다. 워낙 몸집이 큰 곰이라 뛰어내린 힘에 뒷다리가 바위 틈에 꽉 끼어 있었던 것이지요. 곰은 있는 힘을 다해 뒷발을 빼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발목만 빠지면 저 도토리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곰은 배가 무척 고팠지만 문주담 속의 통통한 도토리만 멍하니 바라보며 침만 질질 흘렸답니다. 가끔씩 발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보았지만 도무지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발을 빼보려고 했지만 발목만 아플 뿐이었어요. 곰은 끝내 지쳐서 바위에 턱 걸터 앉았지요. 목을 길게 빼어들고 주둥이를 문주담 쪽으로 향해 해 벌렸어요.
문주담의 도토리를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내려다보면서 말이지요. 아마 다른 짐승들이 훔쳐갈까봐 지켜보는 것 같았답니다. 끝내 도토리 한 알도 먹어보지 못하고 문주담 맑은 물속의 조약돌만 쳐다보던 곰은 차츰차츰 돌로 굳어지고 말았지요. 문주담 맞은편 중관음봉 중턱 절벽 위에 있는 곰 바위가 바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던 곰이 돌로 굳어진 것이라고 한답니다.